안녕하세요. 보험업계 최신 소식들. 너무 많죠? 그 속에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최근 기사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특히 보험 소비자로서 알아두면 힘이 되는 그런 핵심 동향들,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보험 이야기 좀 쉽고 명쾌하게 핵심만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보험업계의 다양한 변화와 현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중요하고 주목해야 할 내용들, 특히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체감이 클 만한 순서대로 10가지 핵심 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셨을 그 즉시연금 관련 내용이네요. 이게 최근 대법원 판결로 보험사가 이겼다고는 하는데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설명은 제대로 했어야지 딱 이 지적인데요. 이게 소비자에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당장 내 돈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제일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은 설명 의무입니다. 대법원은 연금 지급 방식 자체에 대한 소송에서는 보험사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과거 방식으로 계산된 연금액이 맞다, 이렇게 본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 판결문에서 만기보험금에서 사업비 등을 떼고 이걸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은 좀 면했지만 소비자에게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이겼는데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라. 그럼 앞으로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뭔가 달라지는 게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나섰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보험사들이 이 설명 의무, 그러니까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상품의 중요 내용을 명확히 알려줘야 할 그 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연금액 산출 방식처럼 좀 복잡하고 민감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전 판매 소지는 없었는지 이걸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결국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더 중요해진 셈이네요. 특히 즉시연금처럼 노후 자금하고 직결되고 또 한 번 가입하면 오래 유지하는 상품은 가입 당시에 내가 매달 얼마를 또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는지, 혹시라도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조건은 없는지 이런 걸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보험사가 충분히 설명을 했는지 또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필수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계약서상의 세부 내용, 특히 그 지급의 계산 방식이나 공제 항목 같은 금전적인 부분은 조금이라도 의문이 든다면 반드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해한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에이, 좋은 게 좋은 거겠지 하고 넘어가기엔 너무 중요한 문제죠. 네, 맞아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요즘 정말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가 많은데요. 정부가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이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건 역시 보상과 직결된 문제라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나요? 네, 이게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인데요. 기후변화로 태풍이나 홍수 피해 위험은 커지는데 이걸 대비하기 위한 정책보험인 풍수해 보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가입률은 5%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데 보험사들이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그러니까 손해율이죠. 이게 30%대에 머물러서 보험사가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핵심입니다. 가입률도 낮고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비율도 낮다는 건 뭔가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가닿지 않거나 아니면 가입해도 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신호일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가장 큰 모순으로 지적된 것이 이 보장보미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농가의 비닐하우스 건물 자체의 피해는 보상해주면서 정작 그 안에서 키우던 농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망가진 피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시설 복구 비용도 크지만 사실 한 해 농사를 망친 그 작물 피해가 생계에 더 치명적일 수 있는데 말이죠.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껍데기만 보상해주고 알맹이는 외면하는 꼴이랄까요? 비닐하우스는 멀쩡해도 안에 키우던 작물이 다 망가지면 이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특히 농업이나 소상공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실제 발생한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이런 식이면 보험 가입을 좀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농작물 피해처럼 실질적인 위험을 보장 범위에 포함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가입 전에 보장 범위를 정말 세심하게 살펴봐야겠어요. 네, 정부 지원 보험이라는 점만 믿고 그냥 가입하기보다는 약관을 통해서 내가 가장 우려하는 위험이 실제로 보장되는지, 또 보장 한도는 충분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종신보험 이야기입니다. 종신보험하면 보통 내가 사망했을 때 가족에게 남겨주는 보험금,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요즘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사망 보장을 넘어서 살아있을 때 활용하는 자산관리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전통적인 사망 보정이라는 기본 기능 위에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자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퇴 후에 연금으로 전환해서 받거나 큰 병에 걸렸을 때 의료비로 미리 땡겨 쓰거나 아니면 요양자금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식이죠. 심지어 사망보험금 자체를 담보로 연금처럼 선지급받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와, 한마디로 죽어서 받는 돈에서 살아있을 때부터 활용하는 다목적 자산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활용도가 정말 높아지겠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좀 묵혀두는 돈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이나 노후자금 역할까지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 흐름에 맞춰서 상품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입 초기에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대신 나중에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 해지환급금이라고 하죠. 이게 적거나 않는 저해지환급형. 이나 아니면 보험료 납입 기간을 5년이나 7년으로 짧게 줄인 단기납 상품이 대표적이고요. 또 특정 요양 서비스와 연계된 상품이나 과거 병령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비교적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사망 보장뿐 아니라 노후 생활 자금, 의료비, 요양비까지 폭넓게 대비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종신보험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는 거네요. 다만 그 저해지 환급형은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가 클 수 있다는 점,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상품이 워낙 다양해지니까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기능과 보장을 담고 있는지, 내 재정 상황에 부담은 없는지 좀 꼼꼼히 비교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보장 내용, 보험료 수준, 납입 기간, 중도 해지 시 조건, 그리고 내가 이 보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 그러니까 사망보장인지 노후자금인지 의료비인지 등을 명확히 하고 여러 상품을 비교해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만능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상품은 아닐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소식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분들이라면 좀 솔깃할 내용입니다. 펫동험 시장 경쟁이 아주 뜨겁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상품을 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각자 우리 보험만의 특별한 무기, 이걸 내세우면서 본격적인 차별화 경쟁, 2라운드에 돌입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어떤 점들이 달라지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차별화 경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장의 깊이를 강화하는 쪽입니다. 예를 들어 DB손해보험 같은 경우 업계 최초로 치료비 부담이 큰 주사 형태의 항암제 치료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혹시 모를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오, 암 치료까지 보장된다면 정말 든든하긴 하겠네요. 다른 방향은 뭔가요? 다른 하나는 이용의 편리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대표적으로 소액 단기 보험사인 마이브라운 같은 경우는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면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바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라이브 청구 시스템, 이걸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병원 갈 때마다 서류 챙기고 청구하는 그 번거로움, 이걸 획기적으로 줄여주겠다는 거죠. 정말 보호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겠는데요. 우리 아이가 큰 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서 보장을 최대한 든든하게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평소 병원 이용 시의 편리함을 우선할 것인가,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선택이 갈릴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의 건강 상태나 병원 이용 패턴, 그리고 나의 성향까지 고려해서 각 보험사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비교해 봐야겠어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위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험료 수준은 감당 가능한지, 청구 절차는 얼마나 간편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죠.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소비자에게는 더 나은 주권의 상품을 선택할 기회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번째는 보험 계약의 건강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계약 유지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얼마나 오랫동안 잘 유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보험사별로 희비가 엇갈렸다고 합니다. 이건 보험사의 장기적인 체력과도 관련이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계약 유지율이라는 건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하면서 계약을 유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높을수록 보험사는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특히 그 새로운 회계 기준 IFRS 17에서 중요해진 계약 서비스 마진 CSM, 그러니까 미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보통 1년 13회차와 5년 61회차 유지율을 주요 지표로 보는데요. 그렇군요. 그 CSM이라는 미래 이익과 직결된다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지표겠네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3대 생명보험사, 그러니까 삼성, 교보, 한화생명, 이 3사의 평균 5년 계약 유지율은 45.9%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가입자가 5년 이상 계약을 유지한다는 의미죠. 아, 5년이면 절반이 안 되는군요. 네. 이 중에서 삼성생명은 5년 유지율 49.7%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교보생명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화생명의 경우 1년 단기 유지율과 5년 장기 유지율이 모두 하락하면서 3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해서 신규 계약 관리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사별로 차이가 꽤 크네요. 물론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유지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중간에 계약을 포기하는 고객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 단순히 상품 내용뿐 아니라 이렇게 해당 보험사의 고객들이 계약을 얼마나 만족하며 유지하는지도 참고 지표로 활용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계약 유지율은 상품의 경쟁력, 판매 채널의 전문성과 건전성, 가입 이후 고객 관리 수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고객 만족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6번째와 7번째 소식은 한 묶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보험 판매 채널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 대리점, GA라고 하죠. 이 GA와 원수보험사 간의 갈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리스크 관리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보험사가 GA, 즉 여러 보험사 상품을 취급하는 독립 판매 조직에 상품 판매를 위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 예를 들어 불안전 판매나 고객 정보 관리 부실 같은 위험료,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GA 업계가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GA 입장에서는 보험사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GA협회는 이 가이드라인이 보험사에게 마치 금융감독당국 수준의 광범위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이나 현장 실사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GA는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게 되고 심지어 영업비밀 유출의 위험까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형 GA는 위축되고 결국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춘 대형 보험사나 대형 GA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판매 과정의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명분도 있을 텐데요. 금감원의 입장은 어떤가요? 금융감독원은 이 가이드라인이 GA를 제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보험사와 GA가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최소한의 위험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기준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A 업계는 이 역시 과도한 규제라며 자체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가 당장 체감하는 변화는 없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험 판매 시장의 구조나 경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군요. 네, 보험사와 GA 간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결론 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GA와 보험사 간의 두 번째 갈등 지점은 바로 신인 설계사 지원비 문제입니다. 새로 보험 판매 일을 시작하는 설계사들에게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금을 주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인 설계사 지원 방식이 어떻게 다르기에 불공정 논란이 있는 건가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보험사 직영 설계사 조직은
회사의 일반 운영비, 그러니까 사업비 예산안에서 신입 설계사에게 교육비나 초기 정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GA는 현행법상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총수수료가 첫 해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 이른바 1200% 룰에 적용을 받습니다. 아, 이 때문에 GA는 신입 설계사를 지원하려면 기존 설계사들에게 돌아갈 수수료 재원 내에서 쪼개서 마련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사 직영 채널은 회사 돈으로 신입을 지원할 수 있는데 GA는 동료 설계사들 수수료에서 떼어줘야 한다는 거군요. 이거 출발선 가치가 기울어져 있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네, 맞아요. GA 업계는 이것이 명백한 불공정 경쟁 환경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인 설계사 지원비에 대해서는 1200% 룰의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야 보험사 직영 채널과 GA가 동등한 조건에서 신인 설계사를 유치하고 교육하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신인 설계사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육성하느냐는 결국 장기적으로 보험 판매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논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설계사들의 역량이나 서비스 수준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 역시 중요한 규제 이슈군요. 카드사 소식입니다. 과거에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로 크게 분란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정작 카드사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쓰는 예산이 금융권 전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 한 곳당 평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은 약 120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게 은행 평균 예산인 439억 원의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체 금융권과 비교해도 예산 증가율이 가장 낮았고요. 4분의 1 수준이라니 정말 생각보다 차이가 크네요. 정보 유출 사고가 한 번 터지면 파장이 엄청난데 투자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삼성, 신한, 국민카드 등 주요 금융그룹 계열 카드사 5곳은 최근 3년 연속으로 정보보호 관련 예산을 오히려 줄여왔다는 사실입니다. 헉! 이러다 보니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더 강력하게 유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카드인 만큼 내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카드사들이 고객 정보 보호를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인 책임이자 투자로 인식하도록 소비자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금융 서비스의 기본은 신뢰와 안전입니다. 편리한 만큼이나 정보 보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가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9번째 소식은 보험업계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디지털 혁신, 특히 인공지능 AI 활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AI가 단순히 고객 상담 챗봇 역할을 넘어 상품 개발, 마케팅, 심지어 가입 심사까지 점점 더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험업계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AI는 24시간 고객 문의에 응대하는 챗봇 서비스는 기본이고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험 가입 심사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는 데 활용됩니다. 또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추천하거나 맞춤형 마케팅 컨텐츠를 생성하고 외국인 고객을 위한 실시간 통역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등 그 활용 범위가 매우 넓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고객 경험도 개선하려는 시도군요. 어떤 회사들이 이런 변화를 이끌고 있나요? KB라이프, 교보라이프 플래닛, 한화생명 등 다수의 보험사들이 AI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과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보험 약관 같은 복잡한 문서를 분석하고 요약해주거나 고객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서 가장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는 식이죠. 이런 흐름 때문에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는 AI 관련 기술 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려는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AI 덕분에 앞으로 보험 가입이나 문의 과정이 훨씬 빠르고 편리해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듭니다. 야간이나 주말에도 궁금한 점을 바로 해결하거나 수많은 상품 중에서 나에게 꼭 맞는 상품을 추천받는 경험도 가능해지겠죠.
다만 AI가 제공하는 정보나 추천이 항상 100% 정확하거나 내 상황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이거는 좀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역시 신중하게 내려야겠죠.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기술의 편리한 이면에는 항상 잠재적인 위험이나 한계가 존재합니다. AI의 분석이나 추천은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걸 맹신하기보다는 중요한 결정일수록 사람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본인의 꼼꼼한 확인 과정을 거치는 그런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소식입니다. 조금은 특별한 행보를 보이는 보험사의 이야기인데요. 농업인을 위한 대표 생명보험사를 표방하는 NH농협생명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 ESG 경영을 통해서 농촌과의 상생,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NH농협생명은 태생적으로 농업, 농촌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회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농업인 NH안전보험이라는 정책보험을 운영하면서 약 99만 명에 달하는 농업인들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ESG 경영의 세 축 중 사회, 소셜 영역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이겠네요. 다른 ESG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환경, 인바이론먼트 측면에서는 친환경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농촌 지역 환경 정화 활동 등을 꾸준히 펼치고 있고요. 또 지배구조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NH 헬스케어 2.0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회 연속 소비자 중심 경영 CCM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농업과의 상생, S, 환경보호, E, 건전한 지배구조, G를 포괄하는 ESG 경영을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회사의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요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 즉 ESG 성과를 중요하게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보험사 역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농업에 종사하시거나 농촌과 관련이 깊은 청취자분들께는 더욱 의미 있는 소식일 수 있겠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도 내가 가입하는 보험사가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하는지 고려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선택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의 균형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ESG 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 생존과 성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보험업계의 10가지 주요 소식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즉시연금 설명 의무 강화부터 풍수의 보험의 실효성 문제, 종신보험의 진화, 치열해진 펫보험 경쟁, 또 GA와 보험사 간의 갈등, 카드사의 정보보호 투자 미흡 문제, 그리고 AI 도입 가속화와 ESG 경영 강화까지 정말 다양한 변화와 현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네요. 맞습니다. 보험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우리 소비자들의 선택과 권리, 그리고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보험 관련 뉴스나 정보를 접하신다면 분명 현명한 금융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질문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내 권리를 제대로 알고 지키는 것이겠죠. 보험 가입 시에는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받는 보장 내용과 조건을 명확히 인지하고 내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서 AI가 보험업계의 많은 부분을 바꾸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만약 아주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에 AI가 보험 상품 설계부터 가입 심사, 보험금 지급 결정까지 인간의 개입 없이 거의 모든 과정을 처리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 소비자에게는 어떤 새로운 기회와 동시에 어떤 예상치 못한 위험이 따를 수 있을까요?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가져올 편리함의 이면에 숨겨진 윤리적 사회적 딜레마는 없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고민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현명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